네, 안녕하세요. 손품아입니다. 네, 제가 수강생 톡방에서 한 번씩 퀴즈를 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 퀴즈를 내는데, 이번에 퀴즈 낸 문제가 뭐였냐면, 앞으로는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예전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구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랑 지금 현재 상황과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그 구조적인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급등하더라도 지금은 그만큼 금리의 영향력이 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구조적인 변화의 원인이 뭐였을까? 제가 생각한 게 뭐였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시장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요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왜 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왜 했는지 왜부터 우리가 떠올려 보면 제가 왜 했냐면 이게 사실은 금리의 변동이라는 게 최근에 보시면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핵심 변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6년 전망을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구쌤이랑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26년 전망을 이렇게 부동산 전망을 할 때도 핵심 변수로 찝은 5개, 26년에 부동산 핵심 변수로 찝은 5개가 요 중에 이제 1 번이 유동성이고 2 번이 금리고 3 번이 공급, 4 번이 정책 그리고 대책 경기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금리가 두 번째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핵심 시장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금리를 본 거고 금리는 사실 저는 올해는 약간 이 결과 전망을 보면은 금리는 약간 금리 영향력이 이렇게 감소한다고 전망을 했어요. 금리 영향력이 감소하고 하지만 금리가 쪼끔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저는 전망하는 데 요소 변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왜 했을까라고 보면 전망의 하방 리스크 중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진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뭐가 변했는가라는 거예요.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예전만큼 부동산 가격에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못 미친다는 건데 뭐가 변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황을 알아야 현재의 상황과 비교를 해서 '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얘가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얘가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 못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황을 모르면 현재를 알더라도 과거의 상황을 모르면 이 비교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나 전망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수들의 영향력.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과거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현재를 해석할 수 없고 현재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미래를 예측하려는 건 확률이 아니라 신념일 뿐이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거를 알고 현재랑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에 영향력을 주는 그 구조의 환경이 뭐가 변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한번 보면 자 제가 이기 이제 수강생분들이 답변을 주신 거를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제일 처음에 답변 주신 게 "아 대출 체질 개선 때문이 아닐까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많이 바뀐 게." 제가 사실 제일 핵심으로 봤던 답변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자체가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사실 딱 제일 처음에 나오길래 '아 내가 강의 잘했구나.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잘 드렸구나. 아 내 수강생이 분명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또 뭐 괜찮은 답변들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또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변동금리 비중이 압도적이라 금리 인상기에 가계가 바로 무너졌지만 최근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높고 대출 심사 자체가 까다로워 웬만한 금리 인상에는 던지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 구조가 아닐까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원했던 핵심 답 여러 가지 답 이제 구조의 변화가 있지만 제일 사실 핵심적으로 원했던 거는 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여기 이쪽에 보시는 게 어 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인제 변동금리랑 고정금리의 비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의 비중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입니다. 그죠? 보시면
2022년 이후로 2022년 이후로 고정금리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고정금리 비중이 엄청 낮았죠. 거꾸로 변동금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변동금리 비중이 되게 높았다가 이제는 변동금리가 거의 30%, 30% 수준입니다. 그죠? 주담대에서는 변동금리 비중이 지금 거의 10%대예요. 이제 파란색은 가계대출, 전체적인 가계대출의 변동금리고 주택담보대출 위주로만 변동금리 수준을 본다면 지금은 6%, 5%, 10%대 미만입니다. 그죠? 10%대 정도예요.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예전에 금리 이제 실제로 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던 구간에서는 변동금리가 심지어는 60%까지 있었어요. 그죠? 60%, 50%, 60%, 50%대였어요. 근데 지금 10%대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예전에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에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던 시기에 이때는 변동금리 비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바로바로 몇 개월 뒤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의 충격이 엄청나게 심한 건데 지금은 뭡니까? 변동금리 비중이 이렇게 낮아요. 20% 미만은 10몇 프로대예요.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더라도 물론 신규 대출이나 신규 거래를에는 하방 압력을 무조건 당연히 미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전체 시장의 규모에 보면 신규 거래 대출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래 대출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는 자명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2023년 달 제 정규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환경들을 계속 바꾸고 있다, 판때기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특히나 전세 대출 비중이 94%고 이런 그 문제 때문에 변동금리랑 고정금리 이런 게 차이겠기 때문에 미국은 뭡니까? 변동금리가 1%고 그 당시에만 3년 전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50%였습니다. 그렇죠, 5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금리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에서 바꾸고 있다. 계속 정책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그게 뭐 주택금융화, MBS 그런 것들, 커버드 본드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 고정금리 확대를 방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이 바뀔 거고 고정금리가 점점 늘어날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이렇게 알 수 있냐면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미국과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게 파란색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이고 빨간색이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입니다. 보시면은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미국이 훨씬 더 급격하게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주택 가격의 차이를 보면 둘 다 이렇게 금리가 내리면서 꼬꾸라쳤지만 한국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고정금리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주담대에서 고정금리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은 막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매물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갈아타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새 집으로 갈아탄다고 대출을 갈아타면 지금 예를 들면 내가 3%에 받았는데 갈아타면 10%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안 하고 새 집을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매물들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지금 환경이 고정금리가 훨씬 많아진 환경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예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들이 이렇게 한국은행도 고정금리를 대출을 빵빵하게 받쳐주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계속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던 환경입니다. 구조 환경의 변화를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했던 거. 이건 2년 전에 올렸던 글이네요. 그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이제 가계부채의 이 구조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커버드 본드를 통해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고정금리를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점점 금리의 변화에 영향력이 단기간에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거죠. 예. 그게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제가 어쨌든 요거를 요 핵심 답변을 원하고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이를 원했는데 실제로는 시장이라는 게 가격이라는 게 하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요 내용은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총 유동성이 훨씬 많아졌고 실물 자산의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어렵다. 요거는 사실은 2020년, 21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도 유동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고 가격도 훨씬 더 많이 올랐지만 금리 급등하면서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논리가 근거가 조금 빈약해요. 예. 그리고 이제 유동성의 속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뭐 내용도 뭐지? 요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유동성의 양에 따라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사실은 영향력이 조금 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도 동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분도 이제 과거랑 현재를 비교했죠. 이렇게 그죠? 과거에는 금리 급등이 시장 유동성을 축소하고 자산 가격을 하락했는데 지금은 금리 급등이 하는데도 정책 자금,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정책 자금으로 인해서 사실 자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 그런 것도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예, 일리는 있고. 나머지 이제 또 좋은 의견이 실거주의 비율이 높아져서 그렇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과거에는 투자 비중이 많이 높았고 갭 투자 비중이 많이 높았는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사실은 투자자들을 억압하고 하면서 다들 매물을 던지고 똘똘한 한 채 분위로 가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많은 비중들이 실거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던질 게 없는 거예요. 던질 게 없어. 내 집에 사는 거를 내 집 한 채까지 던지는 사람들이 훨씬 적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거랑 현재의 그런 차이점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다른 의견 보면 금리가 급등해서 가격이 하락한 건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급등해서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이동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면서 매매가를 같이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과거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은 그 사이에 월세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로 도망가는 수요를 이렇게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월세가 많이 올라서. 그 얘기가 사실은 이것도 저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되게 좋은 의견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이제를 보면 전월세 전환율. 서울 같은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 그 당시에 금리가 낮을 때의 전월세 전환율은 낮았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월세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가 월세로 이동되면서 월세 수요가 강해졌고 전월세 전환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 당시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렇게 전세 대출 금리가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보다 올라오면서 월세로 이동하면서 사실은 전세가 폭락이 내려왔고 전세가 폭락으로 인해서 매매가 폭락이 같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월세랑 전환율이랑 전세자금 대출 금리의 갭이 엄청나게 크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또 그죠? 전월세 전환율 자체의 구간이 이렇게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나오기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고 되게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복되는 거 좀 빼고 고강대 대출 규제로 매매가 대비 대출 비율이 떨어지고 고정금리 비율이 늘어서 금리 영향을 적게 받다. 이것도 정말 좋은 핵심 변수 중에 하나죠. 예전에는 대출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이라고 하는 건 제가 2020년, 21년, 22년 금리 급등 전에 그죠? 근데 그 이후로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강력하게 했고 DSR 40% DSR이 들어왔고 그 이후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됐고 그죠? 과거에 또 그 전에 강남은 15억 이상 대출을 아예 안 해줬었죠.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15억 이상의 고가 자산들은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적게 내렸습니다. 당연하죠. 대출 자체가 적게 대출의 영향력이 적었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환경이 달라진 게 뭐다? 대출의 영향력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리더라도 대출이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그런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부분 이제 중복된 내용입니다. 실거주 위주의 시장, 이제 월세화라는 전세가 공통된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 이게 다 시장에서 다 보는 요소들이 맞겠구나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거 빼고 이렇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 의견도 되게 좋았어요. 저금리에서 상승은 대출이자의 상승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금은 이미 4%대 금리니 높아봤자 2배까지 되겠나는 충격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게 이제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배수 효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금리가 3% 상승을 하더라도 1%에서 4%로 3%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금리가 4배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 부담이 4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3%에서 6%가 되면 뭐예요? 금리 부담이 2배 되는, 이자 부담이 2배. 예. 그래서 이 똑같이 3%가 오르더라도 낮은 금리에서 이렇게 오르는 게 시장에 주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 1%대 초저금리가 아니고 중금리 수준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3% 정도 예를 들면 똑같이 오르더라도 그때보다 충격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뭐 나머지 다 비슷한 의견입니다. 중복되는 의견이고 다주택자들이 1주택으로 다 이동했기 때문에 사실은 던질 것도 없다 그 얘기고 이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미 팔 사람은 다 처분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사실은 던질 사람들은 다 금리가 부담이 돼서 던질 사람들은 22년, 23년에 다 던졌고 24년까지 던졌고 25년, 26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웬만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리더라도 그죠? 대출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적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의견 하나가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 제한으로 금리 영향력이 감소했다. 이제 전세 월세화 진행이라는 건데 주담대 매매에 대한 대출에 대한 양도 규제를 해서 감소시켰지만 전세 자금 대출도 지금 많이 줄이고 있고 보증 비율 줄이고 많이 줄였죠. 전세는 대부분 그리고 이게 변동금리죠. 변동금리. 그죠?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줄임으로 해서 사실은 금리 변동의 영향력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작아지게 되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작아지게 되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신 의견들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보면 블로그에 주신 내용들도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고 보시면 이제 요 부에 레시피님도 되게 정말 핵심들 위주로 다 잘 짚어 주셨는데 보니까 그런 고정금리 부분에 대한 이제 이 내용들만 조금 더 보완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동님도 제가 이제 질문 주신 게 제가 지금 핵심 내용들 다 정리한 것처럼 되게 잘 시장을 파악하고 계신 걸로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수준들이 되게 높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고 이웃의 수준들이 이렇게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대출의 이제 체질이 개선됐다. 그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구조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고 실거주 위주의 매매, 투자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레버리지가 이제 적다는 거죠. 그죠? 레버리지가 적고 그리고 또 대출 규제로 전체적인 대출의 양 자체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죠? DSR 40%, 스트레스 DSR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적용되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변동하더라도 주택 시장의 변동은 훨씬 더 예전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고 뭐 급한 사람 없고 이미 급한 사람 다 던졌다. 그리고 이제 월세가 상승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급등해서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와서 이제 실제로 월세로 이동하는 패턴들이 이제는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동할 매물도 없어요. 지금은 임대 매물도 월세로든 전세로든 임대 매물도 없어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이 그 당시 상황보다 2020년, 21년 상황보다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급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금리 영향력이 더 적게 시장에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은 20년,
1년 22년보다 정부가 확장 정책 뭐 요거는 사실 상황이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고 보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재정으로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금리의 상승보다 중금리의 상승은 충격이 더 적다. 배수 효과. 그죠? 아까 우리가 짚어봤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전세 자금도 이렇게 사실 변동금리인 전세도 이렇게 양을 줄임으로 해서 시장의 금리의 변화가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력들이 전체적으로 최근 2년,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 전망할 때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금리가 그러면 지금 변경하더라도 그게 예전만큼 똑같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봤는데 그걸로 우리가 배운 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저도 이제 결과는 시장에 나타나는 가격이 결과죠. 가격이라는 게 결과인데 가격은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되지 않고 보시면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그 상황들이 중첩돼서 훨씬 더 단단하게 상황이 바뀌면 그거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그래서 알아야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우리가 현재랑 이렇게 환경이 뭐가 바뀌었는지 알고 우리가 금리가 영향력이 줄어들겠구나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죠. 금리가 예를 들면 2% 오르면 주택 가격은 몇 프로 내린다. 이런 뭐 보고서가 있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만 가지고 유튜버들이 제목을 뽑아가지고 금리 오르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영끌 뭐 이렇게 막 하락론 주장하시면 금리가 지금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이게 주택 가격을 또 다시 몇 년 전처럼 폭망시킬 것이다라는 1차원적인 사고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왜냐? 구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는 그때랑 상황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과거에 이랬으니 현재 이렇다 1차원적인 사고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공부를 하고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려면 시장에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그죠? 시장을 계속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변화들을 구조적인 변화들, 핵심적인 구조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뭐가 달라졌길래 이 영향력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사고를 하고 답을 찾아보고 그래야지 사실 올바른 의사결정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계속 과거에 이랬으니 현재도 이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는 정말 1차원적인 잘못된 전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 질문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변 주신 걸로 되게 많은 더 공부가 됐어요. 이건 훨씬 이건 내용이 좋다, 이럴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실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계속 우리는 시장에 살아남아서 우리가 뭐 100세, 80세까지 할 수 있는 상까지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보고 핵심적인 구조의 변화를 캐치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